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로 에브리온 구텐탁. 지금은 낮이 아니라 밤이네요. 예. 그럴 때는 구텐탁이 아니라 구텐 아벤트라는 이제 굿 이브닝 같은 느낌의 이제 독일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 짤막 상식이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효고 토론에서는 귀납 추론과 연역 추론의 대가 두 분을 모셔놓고 이제 각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현상에 대해 자연현상에 대한 생각을 신화적 혹은 종교적인 것에서 논리적인 것으로 바꿔놨으며 그 후 유클리드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정비한 논리적 추론과 공리체계라는 게 더해지면서 고전적 과학 방법론이라는 게 이제 추구되었습니다. 이 뭔 개소리! 이러한 고전적 과학 방법론은 과학을 점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줬는데요. 이 방법론의 토대인 논리적 추론은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연역 추론의 대가 김경환 선생님과 그리고 귀납 추론의 대가 강상희 선생님 두 분 모셔놓고 이에 대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선생님 먼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역 추론의 대가라고 하셨는데 연역 추론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연역 추론은 보편적인 원리에서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론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것은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귀납 추론의 대가 강상희 선생님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도 이제 그 귀납 추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귀납추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귀납추론은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어떤 보편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론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자세한 것은 이따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 추론의 대가 강상희, 그리고 연역 추론의 대가 김경환, 이 둘의 논리적인 접전이 시작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먼저 연역법에 대해서 김경환 선생님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만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연역 추론은 보편적인 어떠한 원리에서 개별적인 사실을 끌어내는 추론 방식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연역적 추론을 3단 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전제로 잡고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자, 감이 잘 안 오실 테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잠을 잔다. 규봉쌤은 사람이다. 규봉쌤은 잘 것이다. 또는 모든 사람은 늙는다. 규봉쌤은 사람이다. 규봉쌤은 늙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규봉쌤은 사람이다. 규봉쌤은 죽을 것이다. 안 좋네요, 뭔가. 이렇게 규봉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봤는데, 한 가지 더 효성여고 학생들을 예로 든다면, 모든 여고는 여학생만 다닌다. 효성고는 여고이다. 그러므로 효성고는 여학생만 다닐 것이다. 라는 식으로 추론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판단이 있는 어떤 전제로부터 현상 또는 자연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방법이죠. 이 연역법이야말로 한계가 없는 완벽한 추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경환 쌤 연역 추론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잠깐. 그 말은 그냥 들을 수가 없군요. 무슨 뜻이죠? 한번 일단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 그쪽이 하신 모든 추론은 논리적인 하나 전혀 새로운 지식을 추론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사가 잔다는 것, 늙는다는 것, 죽는다는 건 그냥 당연한 전제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대전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일은 맛있다. 참외는 과일이다. 그러면 과일, 참외도 맛있다. 근데 내가 참외를 싫어하면 어떡하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은 맛있다라는 대전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결론도 애매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약간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역 추론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환 쌤? 인정하기는 싫지만 올바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연역 추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귀납법에 대관 있게 귀납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희 쌤. 네. 우선 귀납법이란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는 방법인 거 아시죠? 네. 다시 말하면 특수한 예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논증 과정입니다. 귀납법은 경험주의자 또는 그 실증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볼 수 있죠. 즉 관찰 결과로부터 어떤 과학적인 법칙을 일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렇죠. 베이컨 아시죠? 먹는 베이컨 말고 프란시스 베이컨. 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 사람도 자연의 그 자체 관찰로부터 오는 지식을 누적해가지고 탐구하는 바로 이 귀납법을 주장했죠. 예. 따라서 자연 철학의 진리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3단 논법이 의한 연역법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어요. 제 주장은 귀납법이 유일하다는 베이컨하고 생각이 같다는 이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과학을 하면서 4가지 우상에 빠지기 쉬운데 여기서 말한 4가지 우상이라면 인간 본성을 근거로 둔 인간의 지각이나 지성에 특성한 기초를 바탕으로 한 종주우상, 네. 그 다음에 개성, 네. 교육 습관 등에서 발생한 동구우상, 네. 그 다음에 교제, 대화에 의해서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초래한 시장우상,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 철학, 잘못된 논중에서 이익된 극장우상이 있습니다. 네. 이전 경험에 의해서 이전 경험에 하지 않은 철학이나 종교의 지배받던 시절과 단절을 통해서만 올바른 과학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군요. 이분 알하이삼 아시죠? 아니요. 아십니까? 예. 그게 알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의 그 유명한 물리학자. 자, 그 사람이 쓴 책에 광학의 서에 보면 네. 매질에서 빛이 직진한다는 사실, 그것도 추측이 아닌 관찰을 통해서 네. 증명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거를 또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이네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소크라테스 죽었죠? 네. 공자도 죽었죠? 네. 석가도 죽었죠? 네. 예수 죽었죠? 그렇죠. 따라서 모든 사람 다 죽어요. 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네. 봄이 됐으니까 우선 꽃 얘기를 해봅시다. 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목련이죠.
그렇죠. 그렇죠. 목련이 피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이 피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벚꽃도 피었죠. 네. 따라서 꽃들은 봄에 핀다고 볼 수 있겠죠. 이소! 김경원 씨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역전재판인가요? 여튼 어떤 의의가 있으신가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꽃들은 다 봄에 핀다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긴 코스모스 같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보세요. 귀납법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지금 꽃들은 봄에 핀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꽃을 다 관찰하실 수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꽃들을 다 관찰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자, 그리고 주사위를 던진다고 칠게요. 그 주사위를 100번 던졌는데 100번 다 6이라는 어떤 숫자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귀납법으로 예측해 보세요. 101번째는 어떤 눈이 나올까요? 사회자 양반, 어떤 눈이 나올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정답이에요. 101번째는 6이 아닌 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확신할 수가 없죠. 봐요. 관찰 사실만을 바탕으로 무엇이 절대적으로 맞는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귀납법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귀납법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네. 여튼 자, 여기서 퀴즈. 자, 방금 주사위의 눈은 몇이었을까요? 100번 던져서 뭐만 계속 나왔을까요? 오늘의 출결 과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모든 대상을 검증할 수 없는 비확증성과 관찰만으로 무엇이 맞는지 결정할 수 없는 미결정성 문제. 발음이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미결정성 문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네요. 자,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진정이 안 되네요. 일단 펜을 다시 사회자 전용 펜을 제가 습득하겠습니다. 여튼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연역 추론의 특징은 보편적인 전제로부터 개별적인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맞나요? 맞죠. 예. 자, 아직 이쪽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이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튼 전제보다 더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비확장성과 전제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 결론도 확실하지 않고 모호해진다는 그런 한계점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었어요. 여기도 맞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도 정리를 좀 잘 했네요. 그리고 반대로 귀납추론의 경우에는 귀납추론의 특징은 개별적 사실들로부터 보편적인 사실을 경험적으로, 연역추론에서는 논리적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경험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대상을 검증할 수 없다는 비확장성이 아니라 확증성이에요. 검증할 때 비확증성과 관찰 사실만으로는 무엇이 맞는지 결정할 수 없는 미결정성 문제의 한계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튼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셔놓고 연역추론과 귀납추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고, 먼저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뜻깊은 토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역추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연역추론의 특징이 뭐였죠? 자, 보편적인 사실들과 같은 전제들로부터 특수한 사례를 예측하거나 그리고 설명하는 등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었어요. 이런 연역추론은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옛날에 합리주의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었대요. 예. 뭐 그냥 참고하면 되고, 여튼 이런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하는 추론이기 때문에 전제들로부터 절대적인 필연성을 가진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미 알고 있는 판단, 즉 전제들로부터 새로운 판단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결국 판단으로부터 판단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연역추론의 그 대표적인 예로는 3단 논법이 있습니다. 3단 논법이 있는데 이제 뭐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전제는 말 그대로 결론에 있는 내용과 큰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사람은 죽는다에 대해서 죽는다가 큰 개념이 될 수 있겠어요. 소전제는 말 그대로 작은 개념이 되어 있는 전제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하면은 나가 이제 작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나는 사람이다와 사람은 죽는다가 합쳐져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없어지죠. B는 C다, A는 B다 해서 요 대전제와 소전제가 있을 때 요 소전제가 이렇게 쭉 붙으면 여기 가운데 쏙 사라져서 얘가 쫙 이렇게 붙는 거예요. 네. 여튼 그래서 대전제는 논리적이어야 돼요. 왜 논리적이어야 되죠? 논리적이지 않으면 아까 어떻다 했어요? 결론이 모호해진다 했죠. 그래서 대전제는 논리적이어야 하고, 즉 그만큼 타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전제는 필연적이어야 돼요. 나는 사람이다.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계점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한계점은 뭐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 전제가 대전제가 매우 타당해야 되는 겁니다. 타당하지 않으면 결론도 타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역추론에서 이걸 계속 사고로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뭐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 과제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뭐 어떻고 논리적 근거 뭐 이런 식으로 학습 과제에서 저를 많이 뽑아줬는데 저 뽑은 녀석 이렇게 타당한 연역적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가 타당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타당하더라도 전제가 거짓이면 어떻게 된다고? 결론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연역 논증을 할 때는 전제가 타당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거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론도 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특징이었긴 하지만 기존의 판단으로부터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서 판단?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걸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있던 거를 가공하는 느낌의 그런 추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것 갖다가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니까. 이런 거를 지식의 비확장성이라고 하죠. 왜냐면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니까 지식이 확장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네, 연역추론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 쫙 보고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시게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이 내게 있으면
쉬는 시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네, 쌤 노래 못 부르는데 여러분 환기하라고. 네, 잠깐 쉬었다가 일시정지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귀납적 사고예요. 귀납 추론인데, 귀납 추론이 뭐였죠? 구체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해내는 방법이었어요. 자, 특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 법칙을 이끌어내는 논증 과정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경험주의자나 실증주의자들이 되게 좋아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겪어봐야 아는 사람들, 실제로 있는 걸 봐야만 아는 사람들이 되게 추구했던 논증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귀납법은 관찰 결과로부터 과학적 법칙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사용됐는데요. 그 예시가 바로 매질 속에서 빛이 직진한다가 그 예였죠. 물에서도 직진하고 공기에서도 직진하고 다 직진하는데 플라스틱 안에도 직진하고 다 직진은 하죠. 굴절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을 일반화할 때, 관찰 결과로부터 일반화할 때 사용된 방법인데,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지식의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역 추론의 단점과 대비되는 거죠, 약간. 어떤 모르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이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지식이 계속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귀납 추론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쌤 아까 영상에서 노잼 드립 쳐서 미안해요. 진짜 쌤이 사과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신앙이 아닌 데이터, 그러니까 과학도 보면 이렇게 자료가 쌓이죠. 이 데이터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결론을 낼 때, 여러분 과학 실험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의 주관적 추측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바로 베이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상희 선생님이 영상에서 예시로 들었지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네 가지 우상 중에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 가지 우상을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라고 아까 영상에 띄워놓은 건데, 그 극장의 우상이 뭐냐면 그겁니다. 어떤 철학 아니면 종교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그런 거에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빠지지 말고 이런 것과 단절해라.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베이컨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이제 본인의 주관을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고를 하면 안 되고 직접 경험해보고 관찰했던 것만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안 들리죠? 지금 밤 9시에 선생님이 2학년 교무실에서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 들고양이가 울고 있어요. 와우 울고 있는데 선생님이 고양이 진짜 무서워해요. 이 소리가 애기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거 쌤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약간 긴장하면서 두려움을 떨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 지금 무섭네요. 네, 갑자기 딴소리해서 미안하고, 이게 마이크가 있어서 그런데 되게 크게 들려요. 되게 무섭네요. 여튼 귀납 추론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점 앞에서 다 나왔죠. 비확증성의 문제. 이게 뭐였죠? 모든 대상을 검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닐 B에다가 확실할 때 화학자에다가
검증할 때 증자 해서, 그리고 성질할 때 성자해서 비확증성 문제라고.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건 좋지만 그 과정에서 이 관찰 결과가 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반적 원리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관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관찰 결과가 아니라 그 관찰 결과 제외하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가. 뭐 여러분 과제에서 되게 많이 틀렸었는데 꽃이 봄에 핀다. 가을에 피는 꽃도 있거든요. 코스모스처럼.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확증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주사위 예시 들었던 것처럼 이게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한 걸로 이제 결론을 낼 건데 그 결론 중에 꼭 결론이 하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주사위를 뭐 계속 던지면 1부터 6까지 6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딱 꼭 집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앞에서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결정성 문제라고 해요. 이게 쌤이 아까 영상 찍을 때부터 계속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있나요? 이거 지금 집에서 따라해보고 연속 3번 이상 문제없이 발음된다 하는 학생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쌤이 눈웃음 푹푹 해줄게요. 쌤 안 됩니다. 미결정성 문제 안 돼요. 전 포기입니다. 여튼 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건 또 이제 아까 연역 추론처럼 심화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데, 뭐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해서 이 관찰 결과 자체도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물체가 동시에 떨어졌는데 두 개가 동시에 떨어졌다 했을 때 그게 떨어진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떨어진 이유를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거기다 대입을 시키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찰을 했더라도 그 관찰을 하고 그걸 갖다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결론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관찰 사실이 참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와 반대로 연역 추론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튼 이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쌤이 말했던 것처럼 몰라도 되지만 이제 알면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참고 사항으로서 그냥 덧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귀납 추론에 관해서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세한 건 간단하게 정리한 건 여기 표로 이제 쌤이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규봉 선생. 네, 여러분 지금 귀납 추론과 연역 추론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전에도 이걸 과제로 했었지만 그 제출한 친구들 중에 몇몇이 아니라 좀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는 맞는데 아까 이 수업 때 말한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을 쓴 친구들이 매우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온라인 계약하기 전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학습 과제는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귀납 추론과 연역 추론을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계점 제대로 인지하고 올바른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하나씩 쓰는 건데 너무 간단한 거, 뭐 나는 3일 전에 잤다, 난 2일 전에 잤다, 난 어제 잤다, 그래서 나는 오늘 잠을 잘 것이다, 이런 너무 간단한 거 말고, 그리고 책이나 어디 나오는 간단한 예시 말고 좀 주변에서 볼 법한 상황들 갖다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다가 한번 제출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지난번에 말했던 과학적 방법 중에 2개인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에 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책이 이제 귀납 추론 다음이 가설 연역 방법인데 그 하기 앞서서 귀추법이라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추법은 가설 연역법 뒤에 4번, 소단은 4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여튼 오늘도 고생 많았고 영상이 좀 길었는데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게 쌤이 만들어 보니까 유튜버들이 대단합니다. 편집자도 대단하고 이거 진짜 영상 앞에 거 그거 오늘 14분 나왔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꼭 핸드폰 보지 말고 짧은 영상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도 상관없이 유튜브에 댓글 한번 쫙 달아주세요. 쌤이 이렇게 유튜브 많이 들어가니까 유튜브 들어갈 때마다 알림 보고 뭐 댓글 달아준다든지 할게요.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른 반 학생들까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질문 같은 경우는 다른 반 상관없이 공유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 이상 이규범 쌤이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Auf Wiedersehen. 정리를 하자면 연역 추론의 특징은 아까 뭐가 있었지? 자신 있게 무리를 불켰어요.